거래량은 한 40%로 줄은 것 같아요. 40%? 예, 예. 거래량으로 대충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100이 거래됐다 그러면 지금 한 40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고요. 네. 매매에 비해서 전세가 이제 많이 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매도자분들은 호가를 내릴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그 호가는 지금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요. 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호가를 막 부르시는 분도 꽤 계셨는데요. 지금은 좀 떨어지셨는데 그래도 최고가 거래된 것보다는 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강남 상구나 아니면 주거선호 지역, 마포 성동, 주거선호 지역, 마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 이야기고요. 네. 나머지 뭐 아닌 지역들은 이제 호가도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급하진 않으신가 봐요. 계속 겪어왔으니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네. 급하게 던지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마포에 한 25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22억이나 21억의 집을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매수자분들은 어쨌든 뭐 대출 규제가 되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급매를 좀 찾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매수자가 붙었을 때 좀 이렇게 협의가 좀 됩니까? 조정이? 옛날에는 조정이 매우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의사는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을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제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거래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매수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안 덤벼드시는 것 같고요.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매수자가 아직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 거래가 줄어든 만큼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비중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매매 거래보다는 전세 거래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매매 거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예전부터도 계속 거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월세로 많이 이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는 앞으로도 뭐 아주 희소한 그리고 고급 임대차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월세로 급격하게 가는 거는 뭐 시장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거래됐을까 6월 달이죠. 6월달 거래량 자체가 한 12,000건 정도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매매가. 이번에는 지금 현재 한 3,000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아마 끝나고 나면 한 5,000건 정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한 40%,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뭐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보는 다른 지표가 이제 그 신고가, 신고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보는데요. 그 신고가는 여전히 50%에서 60% 사이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호가라고 그러죠. 기존에 거래된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지금 이제 그거를 보는데 그것도 뭐 예전에 많이 높았다가 지금은 떨어졌긴 한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직전 거래 대비 호가가 이렇게 좀 예전 직전 거래 대비 호가라는 게 예전엔 정말 높았거든요. 몇 억씩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시장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의 상황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폭락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그분들이 기대인 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 72억 거래되고 매물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한 50억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락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20억씩이나 떨어진 매물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댓글을 엄청나게 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72억 거래된 그 직전에 거래된 가격이 57억에 거래됐었어요. 그래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좀 뒤로 이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가. 그래서 앞쪽에 있는 뭐 백이동 뭐 요런 아파트들하고 뒤에 이제 108동 뭐 요런 매물들 간의 가격 차이가 원래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노라마 뷰라 그래가지고 70억 거래된 거, 70억도 거래됐고요. 72억도 거래됐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그 양창으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아파트인데요.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물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 거래된 건 좀 특수하게 72억이 거래된 거지 대부분 한 5, 60대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기대를 반영한 거지 사실은 뭐 저희가 볼 때는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매물들이 그냥 다른 매물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최근에 이제 메이플자이 이런 게 조금 이제 매물들이 떨어져 가는 가격대에서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플자이 얘기가 지금 많은 겁니까? 예, 메이플자이 이야기가 많은 게 메이플자이도 55억인가 거래됐다가 지금 40억대 매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메이플자이는 확실히 이제 매물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메이플자이는 지금 입주하는 있는 아파트니까요. 내가 이제 전세 잔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이제 했던데 그 계획이 오그러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장에서는 원래 뭐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메이플자이는 확실히 지금 조정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물론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5억씩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메이플자이도 높은 층으로 가면 한강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여전히 50억대 아마 매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매물들 같은 경우는 뭐 1, 2억씩, 2, 3억씩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세대출 규제를 가장 직격탄으로 맡고 있는 데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희경 뉴타운에 네. 자이 디센시아입니까? 거기 이제 지금 6월 달부터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아무래도 메이플자이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리고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도 한 3,300세대인가 세대가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전세를 쳐서 입주하는 잔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메이플자이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세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부족 때문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이제 다시 또 분분해졌습니다. 상반기에는 약간 좀 대동단결을 하는 게 한 70% 80%였다면 그렇죠. 떨어진다는 분들도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이렇게 막 약간 6대4, 5대5 이런 느낌? 근데 대출 규제라는 거는 뭐 예전에 자꾸 제가 예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2019년 12월 16일 날 나왔던 대출 규제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당시에는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6억이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본다 그래도 지금 가격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강남하고 이런 지역들은 다 이제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2019년 12월 16일 달 이거는 이제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줬던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사실은 이때는 15억 이상만 대출을 안 해준 게 아니고요. 9억부터 15억까지도 LTV가 20%만 해줬죠. 그리고 9억 이하는 40%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출을 안 해줄 때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 달 지난 후를 지금 같이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0.2에서 0.04로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동남권이잖아요. 0.33에서 그냥 제로로 가면서 여기 서초 강남 송파가 마이너스로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강동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강동의 영향이 좀 더 크면서 영보합으로 같이 대부분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동남권이 0.82에서 그죠? 지금 0.21로 떨어졌거든요. 한 4배 정도 떨어지. 지금은 한 30배 떨어졌잖아요. 이게 4배 정도 떨어졌고 이게 송파는 사실은 저번 주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상승폭이 다시 커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0.41이라는 게 예전 36에 비한다 그러면 높잖아요. 어쨌든 상승폭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폭을 다시 키워가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송파는 어쨌든 우리가 그 서울 부동산 시장이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88에서 0.4니까 한 반 정도 상승폭이 줄은 정도잖아요. 네. 예전에는 0.33에서 삭제됐어요.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의 반응 자체는 물론 이제 이게 시장에 충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동남권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예, 뭐 크게 반응을 많이는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6개월 정도 빠르면 이제 3개월인데 저는 빠른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면 일단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 동남권 전체적으로 8월 말이면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유의미한 그런 거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거죠. 이게 동부권을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동부권이 거의 뭐 동부권은 가격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는 안 받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번이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되게 그죠? 절반 계속, 이하로 뚝. 네, 여기서는 거의 이제 보합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여기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안정적으로 오를 때, 근데 6.27 대책이 나오는 요 시점, 이재명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재명 정부 시절에는 오르는 것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송파가 지금 11% 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노원구는 0.7%인가 그리고 지방은 지금 마이너스고 해운대도 마이너스 2%인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올해 누적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2019년 12월 16일에는 서초구보다도 오히려 노원구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그리고 지방도 한 3% 정도 오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안정적으로 전체가 다 오를 때고 지금은 오르는 것만 오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2019년도에도 있었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2022년도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 자체도 지금 동부권은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는 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6억을 빌리면 제가 볼 때 95% 이상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권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0.16에서 0.03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감소율로 보면 강남보다 훨씬 더 네, 타격이 그러니까 있는. 강북이 0.08에서 0.04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줄을 상승폭이 줄었는데 여기는 반이면 0.08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잖아요. 반의 반. 더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저는 영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6억 이하를 빌려주니까 저런 노도강 이런 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6억까지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6억까지 포인트를 되니까 맞춰서 노도강. 그러니까요. 6억까지 되면 사실은 뭐 자기가 또 자금도 들고 있으시니까 뭐 10억 내외의 아파트를 사시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권도 지금 보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동남권이 더 잘 버티고 있고 송파는 상승폭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승폭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즉 주거선호 지역들이 의미가 있지 동부권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6억, 우리가 특히나 이게 다른 규제하고 다르게 뭡니까?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 오히려 영향을 크게 받지. 작년에도 우리가 대출 규제를 겪었거든요. 겪었을 때 강남이나 마용성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서울 외곽은 이제 두두두둑 이제 안 좋아졌거든요. 네, 두두두둑 돼버렸고 네,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정부의 의도는 너무 뾰족하게 강남만 오르니까 또는 네. 주거선호 지역만 오르니까 이걸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규제가 이렇게 돼버리네. 서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규제는 상급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하급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특히나 지금 대출 규제를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지금 정책금융까지도 그죠 떨어뜨리면서 빌려주는 걸 떨어뜨리면서 그걸 빼가지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 대출 규제는 필히 서울 외곽이나 지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저도 이러면 사람들이 노도강이나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을까 했으면 전혀 안
지금 이거 보면 전혀 영향이 없는 지역도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폭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규제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규제 지역이라든지 그죠?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규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 빌려주는 규제인데 우리가 어쨌든 크게로 보면 DSR에 적용을 받잖아요. DSR에 적용을 받는데 내가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6억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외곽 지역에 이제 집을 사시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 생애 최초 이런 걸 80%까지 빌려가지고 대부분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자도 낮고 DSR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DSR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그 연봉이 뭐 5천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빌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6원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DSR을 적용해버리면.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주택담보대출 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드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 산다고 해가지고 또 빌렸고 할부. 뭐 할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DSR 적용하면 2, 3억 빌리기도 힘들어요. 그럼 2, 3억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노도강은 오르기가 힘들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있는 집주인하고 노도강에 있는 집주인하고는 성향 자체가 다르거든요. 강남에 있는 집주인들은 가격도 안 떨어뜨리고 가격 협상도 잘 안 해주거든요. 앉는 자리에서 가격이 오를 때는 막 1억씩 올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저희가 직접 경험한다니까요. 이렇게 중개 현장에서 보면 뭐 앉는 자리에서 1억 더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해요. 도장 찍으러 왔는데. 네, 도장 찍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1억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더 달라고 합니까? 네, 다 당황하죠. 왜 더 달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가 그 계약하려고 했던 시기하고도 벌써 한 며칠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다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그 이상 받아야 되겠다.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동북권에 계시는 분들, 즉 노도강에 계시는 분들은 가격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주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분들도 동남권을 사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 2억 이제 더 하고 이러더라도 뭐 가격 협상을 해서 그게 살려고 하고 가격을 되도록이면 안 깎으려고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강남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가격을 깎겠다. 이거는 강남을 살 수가 없어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예, 안 사겠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노도강을 사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고 대부분 정책대출을 80%까지 땡겨가지고 막 6억씩 땡겨가지고 들어온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노도강을 살려고 하는데 가격도 깎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집주인들도 어느 정도는 가격을 또 조정해 줄 의사도 있고 내가 3년 동안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 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북권이 오를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줬던 규제의 영향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영향이 적다. 예, 그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그죠?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피해가 큰 동남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상승폭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동북권 즉 노도강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하락폭은 굉장히 낮았는데 상승폭의 하락이 지금은 상승폭의 하락이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 즉 당시에보다는 지금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6억까지 빌려주니까 노도강 쪽으로 가시는 거는 위험하다. 오히려 이제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상급지를 좀 찾아보시고 상급지로 가는데 좀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평수를 줄이시는 게 맞지 지역을 포기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